자, 총칙을 볼 거예요. 맨 앞으로 들어와서. 자, 민법 총칙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하기는 가장 어렵다. 가장 어렵지만 최근의 출제 경향이 시험 문제는 가장 쉽게 나온다. 총칙이. 왜 쉽게 나오냐면 쉽다고 해서 거저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늘 예상시되는 부분만 나와요. 굵직굵직 10문제 중에 9문제는 당연히 나올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만 놓고 보면 어디에 나올지가 가장 선명한 데가 총칙이에요. 자, 맨 앞에 194쪽에 피시면 첫 번째 파트인데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한 문제쯤 나온다 보면 돼. 그냥 서론 파트에서 41번 문제 오다 가다 단다시 문제 하나쯤 나온다 보면 되는데 자, 오늘 보면 권리의 발생, 권리 변동에서 권리의 취득에는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다. 그런데 차이점. 그럼 사람 권리 얻는 방법에는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 둘 중에 하나인데 말로 쓸 줄 알아야죠. 네, 우리 말로 문자는 모르니까 원시 취득이라는 어떤 사람이 권리 얻는 방법인데 권리 발생이 타인의 권리, 타인의 권리에 기해서 내 권리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내 권리가 생기는 겁니까? 기함이 없이 이게 들어가야지. 남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내가 최초로 권리 만드는 게 바로 원시득이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의 권리, 남의 권리, 타인의 권리에 기해서 남의 권리에 기해서 내 권리가 생기면 승계취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될게요. 그런데 얘들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사람이 권리 얻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원시득 아니면 승계취득. 근데 용어를 이 원시득한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권리의 절대적 발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던 걸 처음 만들었다. 절대적 발생. 승계취득을 권리의 상대적 발생이라고 해요. 상대적 발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얘의 차이점이 뭘까요? 근데 앞사람을 전주라 불러. 전주가 이 전주는 뭐의 줄임말이었어요? 제가 전주체. 사람을 꼭 주체라 불러. 주체. 전사람, 전주체. 내 전주가 갑이라는 사람이 내 앞사람이 무권리자야. 무권리자. 아무 권리면서 무권한자야. 무권한자인데 다음 사람은 신주체. 신주라 불러. 신주. 새로운 사람이다. 신주체를 줄여서 신주. 이게 법률 용어예요. 이게.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전주, 신주. 그 다음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내 전사의 무권리자, 무권한 자라면 다음 사람이 원시 취득은 가능한 거다, 불가능한 거다. 원시 취득은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이론적으로 볼 때 나는 네 권리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네 권리와 관계없이 내가 없던 걸 최초로 만드는 거야. 법률 규정에 따라 최초로 만들어 취급하기 때문에 내 전사의 무권리자라도 다음 사람은 원시 취득은 가능하다. 하지만 승계 취득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요? 내가 항상 권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권리를 물려줄 전사의 권리가 없다면 다음 사람 권리를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차이점 때문에 나눠보는 거예요. 이 차이점 때문에 간단히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나올 만한 거 혹시 단다시 문제 나오면 굵직굵직하게 나와요. 요즘은 뭐 외우시오, 어디 해당되는 거 외우시오, 없는 단계 고르시오, 있는 거 고르시오 이런 스타일 문제가 아니야. 간단히 물어도 이렇게 차이점 같은 거. 그 다음에 195쪽에 보면 정리, 그 밑에 보면 절대 소멸, 상대 소멸.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별표 하나 치세요. 요거. 매매로 지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이전적 승계, 주체 변경, 이꼴 상대 소멸. 이게 같은 말이다. 용어를 쓸 줄 아는 거. 이 정도 물어볼 수 있어. 요즘은 모든 이해를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람이 권리의 발생에서 승계 취득 중에서 이전적 승계 취득이란 말이 있죠. 이전적 승계 취득. 이전적 승계 취득은 권리를 어떻게 얻는 거죠? 내 앞사람의 권리를 다음 사람이 물려받는 건데 권리를 물려준 내 앞사람 권리가 어떻게 되고 소멸하고 다음 사람은 내 앞사람 권리 전부 물려받으면 이전적
승계취득이다. 더 줄여서 이전이다. 이전했다. 이전. 그러면 등기법 배울 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 이전 등기했단 말이 떨어지면요. 내 앞선의 권리를 전부 물려받고 내 앞선 권리가 전부 없어져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라면요.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하면 을은 갑의 권리를 전부 물려받고 갑은 권리가 없어져야지. 그 이전 등기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 얘기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전적 승계취득. 그럼 정확히 이전 등기는 이전적 승계 취득 등기 줄임말이야. 줄여서 그냥 이전 등기했다 그러죠. 이 말과 이꼴 권리는 변경되기도 해. 이 권리 변경에서 주체 변경이란 말이죠. 주체 사람이 바뀐다. 근데 항상 권리 변경이란 말 뜻이 뭐죠? 구구학적 접근은 안 맞는데 법학에서 말하는 변경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변화가 있다. 어떤 바뀌는 거다. 이런 뜻이 아니야. 어떤 목적물이 있다면 토지 건물이 있다면 그 목적물 동일성,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 그대로 있어. 토지에서 그 토지 그대로 있어. 아무도 동일 유지하면서 사람만 바꿨다면 사람만 바뀌는 거야. 뭐 했다? 주체 변경이다. 이런 말이 있고 권리는 소멸되기도 해. 권리의 소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란 이 세상에서 권리가 절대로 모든 사람한테 갑이건 을이건 병이건 누구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권리가 없어지면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나 오로지 내 입장에서 권리 없어지는 거. 그러면서 여러 명의 사람이 등장에 나오면 갑을병이 나오면 오로지 내 입장에서 권리 없어진 거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권리의 소멸이 아닌 것을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라고 불러요. 내 입장에서 권리 없어지는 거. 권리의 상대적 소멸. 이 단어는 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이다. 이꼴 같은 말인데 똑같은 용어. 이게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지만 누구 입장에 쓰는 것에 따라서 용어는 달라져. 용어만 달라질 뿐이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거다. 우리가 사회생활 때 사람에 따라서 말하는 지칭이 달라진다는 것은 똑같은 사물을 놓고 누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용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사회생활 못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객관적으로 홍남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민법 선생이다. 또는 홍남기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부를 때는 부모님이다. 또는 아버지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우리 집사람 나를 부를 때는요. 남편이다. 뭐 배우자다. 뭐 여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칭할 때는 자식이다. 아들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쓰는 용어, 사람에 따라 용어는 달라질 뿐이지만 같은 것을 지칭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늘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토지가 하나 있는데 토지를 매매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1000평짜리 토지를 매물로 내놨어. 매도인이에요. 누구한테? 중개사한테. 중개사님 이 토지 좀 중개해 주세요. 우리 중개사 같은 사람을 제3자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병이란 매수인을 들여 구해서 중개사무실에서 얼마에 사고 팔고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오늘 잔금 치르고 등기 넘기는 날이야. 오늘 이행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치르고 이전의 필요서를 다 겨우 받아서 매수인 등기소 가서 이 토지를 오늘 법무사 통해서 갑에서 병으로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를 내버렸어요. 소유권 넘어간 거예요. 잔금 치르고. 이걸 용어로 한번 편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이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해서 교부하고 등기 넘어가면 매도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이 토지를 매도인 갑이죠.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소유권에 뭐라 불러야 돼요? 상대적 소멸이야 라고 불러야 돼. 내 입장에 볼 때 더 이상 소유권이 없어요. 하지만 절대로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개 같은 사람을 뭐라 불러요? 항상 법학에서는요. 이 두 사람을 당사자라 불러. 당사자인 사람을 제3자라 부르는 거야. 사람은 두 명. 너와 나 당사자 아니면 제3자. 3자 중개사 입장에 볼 때는 오늘 잔금치로 등기 넘겨갔어. 그렇다면 중개사 입장에 볼 때는 오늘부로 이 토지는 토지 소유권에 뭐라 불러야 돼요? 주체 변경이야. 토지가 동일성 유지하면 사람만 바뀐 거야. 갑에서 을로. 오늘부로 이 토지는 주체 변경이야 라고 불러야 돼요. 매수인 병의 입장에 볼 때는 잔금 치르고 등이 냈다면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소유권에 뭐라 불러야 돼요? 이전적 승계 취득자야 라고 불러야 돼요. 승계 취득자. 이게 부르는 거. 이 용을 묻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용을 쓸 줄 아는 거. 자, 부동산 매매됐을 때 장화 같은 거 넘겼다면 매도 입장에 볼 때는 나는 오늘부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의 상대적 소멸이야. 매수일자 볼 때는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소유권의 이전적 승계 취득이야. 제3자 중개입자 볼 때는 주체 변경이야. 이걸 쓸 줄 아는 거. 이걸 정확히 쓰나. 요거를 이제 객관식 문제 낸단 말이에요. 요거만 쓸 줄 알면 돼요. 여기 끝이에요. 그러면요. 딱 두 군데. 그 밑에 195쪽에 도표 있죠. 외울 거 안 외울 거예요. X표 치세요. 보지도 마셔. 이런 거 안 나온 지 10몇 년 넘었어. 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순수하신행, 혼합사신행 이런 거 과거 10몇 년 전 얘기야. 이런 용어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전혀 나오지 않아. 나랑 0%. 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외울 건데 이런 거에 허비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넘기시면 요 파트 지금 뭐 196, 197 여기는 단다시 문제 때문에 보는 거야. 뭐 가불병 사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깊은 판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41번 내지 42번은 단다시 문제 하나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나오면 이런 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96쪽에 법률행위의 요건 봐보세요. 도표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자,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단 성립요건을 갖춰야 돼. 성립요건. 이 성립요건이 요건이 구비되면 법률행위는 성립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성립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이게 구비가 안 됐어. 구비가 안 되면 다 뭐의 문제로 끝나는 거야. 법률행위는 불성립. 불성립 끝나는 거야. 불성립. 요건이 구비되면 성립. 요건 중에 하나 더 빠져버리면 그거는 법률행위로 불성립. 불성립한 것은 성립이 안 된 것은 법적 의미가 있다 없다. 법적 의미가 없어. 아니 법률행위 대표적인 계약이잖아. 계약. 일단 계약으로 성립을 해야지 뭘 논하라고 하는 거지. 성립도 안 된 걸 놓고 유연증을 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일단 성립이 돼야 돼. 성립이 됐어. 요건이 모두 구비가 성립이 됐어. 성립됐다면 그 다음 따져라는 게 뭐예요? 성립된 법률행위가 성립된 계약이 유연인지 무효인지를 따져봐야 돼. 그렇죠? 따져봤더니 계약 성립은 되었지만 무효가 됐대. 무효돼 버리면 더 이상 논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유효하대. 성립된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대. 유효하다면 다음 논할 것이 과연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취소할 수 없는 건지를 따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일단 유효하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네 가지를 따지는 것을 우리는 법률의 무슨 요건? 법률의 효력 요건이라고 불러요.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이게 불러요. 그래서 효력 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모두 갖춰지면 이걸 유효해요. 그런데 효력 요건 중에 뭔가 문제 생겼어. 효력 요건에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성립한 법률의 성립한 계약은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 내지는 취소의 문제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따지는 건데 말로 쓸 줄 알아야 돼. 요즘은 뭐든지 문장으로. 자, 일단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은 일단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문제이다. 효력 요건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문제이다. 요 지문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야. 일단 성립이 돼야지 뭘 이걸 따지러 가는 거지. 불성립해버리면 논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은 성립한 이후에 문제다. 효력 요건은. 맞는 지문. 두 번째,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란 말과 무효란 말과 그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 불성립한 용어는 실제는 같은 이꼴 있고 같은 뜻이다. 실제는 같은 의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도 한창 틀린 거지. 무효는 뭐예요? 무효는요. 일단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이 없더란 얘기고 불성립은요. 서 자체도 안 된 거예요. 불성립한 건 무효다라면 틀려요. 계약이 성립이 되지 유연지면 논하는 거지 성립도 안 된 계약이 무효란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같은 의미가 아니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법령에는 당사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요. 세 가지 존재해야 돼. 반드시 세 가지 다 존재해야 돼. 이 셋 중에 하나 빠져버리면 다 불성립인데 거기에 이제 혹시 객관식문이 나오면 그 밑에는 특별 성립 요건이 정리하다는 거야. 단다시 문제는요.
모든 법률행위는 사람이 있고 당사자 그리고 목적, 의사표시는 존재, 이런 성립이 돼. 근데 이거 말고도 특별 성립 요건을 요구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말고도 플러스 이 갖춰져야 성립이 돼. 그러면 그 혼인에서의 신고, 법인에서의 설립 등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민법 배울 때 요식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식. 형식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식. 형식을 요구하거나 요물이라는 거예요. 요물. 일정 행위가 완료돼야 되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 행위가 완료돼야지만이 인정이 되는 계약이 있어. 그러면 특별 성립 요건 그러면 요식, 요물.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이거 갖춰야 성립이 돼. 대한민국 민법에 아무리 웨딩 마치 올리고 아들, 딸하고 살더라도 가족 등록부예요. 부부가 성립하려면요. 혼인 신고가 됐을 때만 법적 부부로 성립이 되는 거지. 웨딩 마치 올리고 아들, 딸하고 살다가 혼인 신고가 안 돼버리면 법적 부부로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혼인은 호적에 뭐하여야? 신고하여. 그럼 한번 해볼게요. 두 사람이 웨딩 마치를 아들하고 사는데 아직 가족 등록부에 혼인 신고가 안 됐다면 비록 법적 부부로 성립이 안 됐다는 겁니까? 부부로 효력이 없다는 겁니까? 이거 금방 대답하잖아. 제가 요식, 형식 갖춰야 되는 거. 뭐 법인은 설립 등기를 내야지. 혼인은 호적에 혼인 신고예요. 신고를 안 갖추고 혼인 신고 안 하면요. 법인 등기 안 내면 성립 자체가 안 된 거야. 법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논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 요식, 요물, 형식 갖춰야 되는 건 성립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야. 지금 내가 속인 거야. 법적 부부로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적 부부로 성립 자체가 안 됐다는 거야. 효력 요건,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것이 있어. 효력 요건.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뭐 조건이 붙은 거니 조건이 성취했을 때, 기한이 붙은 거니 기한이 도래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비록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허가가 안 나면 그 성립한 계약은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허가가 나야지 그 계약이 유효해. 그러면 허가 지역 허가는 효력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야. 이거를 막 섞는 다음에 섞고 박스를 딱 친 다음에 고르시오. 다른 거 고르시오. 그러면 효력 요건 이런 거 아니야. 효력 요건 이건 말고도 많아. 근데 성립 요건 그러면 요식, 요물. 요건 기억하죠. 그건 성립 요건이야. 나머지 다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이 발생치 않아요. 그래서 뭐 법인은 등기하여야 예를 들면 뭐 혼인은 신고하여 이렇게 좀 관공서라든가 뭐 어떤 등기 같은 형식 갖춰야 되는 건 효력 특별 성립 요건. 나머지 뭐 대리는 효력이 있으려면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허가를 받아야.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하여야. 그런 건 다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 이런 게 아니라 성립 요건 요식이라는 거야. 요식, 요물은 성립 요건. 나머지는 다 뭐다? 효력 요건. 요건을 보셔야 돼. 근데 별것도 아니지만 빈출 이거 몇 번 나왔던 지문이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요건이 아니고 뭐다? 등기 요건이다. 무슨 말이냐? 농지 자격 증명을 받지 않아도 농지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고 그 농지 자격 증명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받아줘요. 등기소에서. 그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 농지 취득자는 농지 매매 계약의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지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등기 신청 등기 요건일 뿐이에요.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거는 괜히 나왔죠. 괜히. 그걸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단독행위와 계약. 여기 무슨 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용어들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저랑 같이 봐야지 언제 봅니까? 그래서 한번 보는데 법률행위를 분류하는 많은 방식 중에서 의사표시, 개수와 방향, 어느 방향 의사표시냐에 따라서 다음 같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래서 개수에 따라서 단독 법률행위, 계약 법률행위, 합동 법률행위. 서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총칙에서 단다시 문제 나오면 이것 빼고 물을 게 없어. 왜 물을 게 없냐? 계약은 계약법에서 따로 배워. 10문제 따로 배워서 여기서 물을 이유가 없고 합동행위는 법인 설립행위야. 사단법인. 이 법인 설립행위인데 이게 합동행위라 부르는데 우리 법인은 시험법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시험법 아니니까 법인 설립, 여기 법인은 시험법 아니잖아요. 논할 필요 없어. 이거 물으면 이것 빼기 물을 게 없는 거 이것 빼기. 그래서 오히려 이 단독행위는 조금 봐두셔야 돼요. 단다시 문제가.
자,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어진다.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나누어지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법적 차이점 뭐죠? 둘 다 일방적 의사표시하는 거야. 내가 일방적 하면 돼. 동의한다, 취소한다, 해제한다. 나 소유권을 포기한다. 나 점유권을 포기한다. 내가 일방적 의사표시하면 일방적으로 취소 효과가, 일방적으로 해제 효과가, 일방적으로 포기가 생기는 거야. 상대 동의가 필요 없어. 차이점 뭐죠? 그렇죠. 차이점은 있는 단독행위, 없는 왜 나누는 거야?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지만 상대방은 존재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요? 신났어요? 그 뜻이 아니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사람이 있어,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사람 다 있어, 둘 다. 내가 유언유증하면 유언유증 받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왜 없느냐 부르냐?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내 의사표시를 전달, 도달 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없느냐 부르는 거야. 전할 필요가 없다. 내 의사를 전달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없느냐. 그래서 이 없는 단독행위는 표백시에. 표백주의. 이때 효력이 발생해요.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유언장 작성만 끝나면. 누구한테 발신, 도달시키지 않아도 유언 효력 발생하는 거 돌아가시면. 표백만 시키고 의사표시 완성만 되면 돼. 하여튼 있는 단독행위는 내 일방적으로 하지만 상대방한테 내 의사가 뭐는 돼야 돼요? 도달은 돼줘야 돼. 도달시. 도달은 돼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동의한다, 취소한다가 도달되었을 때. 의사 효력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달라지는데 상대 있는 단독행위에서 내 일방적으로 소고표가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내 일방적으로 하지만 소고표가 있어. 과거로 돌아가야 돼. 뭐가 소고표가 있나요? 취소한다. 일방적으로 하면 돼. 해제한다. 내 일방적으로 걔가 해제할 수 있는 거야. 해제한다. 하나는 상계 처리한다. 이 세 가지는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 소고표가 있는 단독행위다.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취소, 해제, 상계는 소고표가 있는 단독행위.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 오히려 잘 봐주셔야 돼. 이 없는 단독행위가 오히려 조금 좀 봐주셔야 되는데 상대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행위가 뭐죠? 남한테 유언유증하는 거. 나 소유권을 포기한다. 점유권을 포기한다. 상속을 포기한다. 없는 단독행위가 불러요. 그런데 이런 건 없는 단독행위지만 나 제한물권을 포기할래. 나 저당권 포기한다. 나 전세권 포기한다. 나 지상권 포기한다. 이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일 거예요. 있는 단독행위예요. 설정자에게 나 전세권 포기한다. 안 말려. 나 지상 포기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주에게 포기하는 의사가 도달은 돼줘야 돼. 제한물권의 포기는 있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상대 포기는 없는 단독행위. 근데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내 의사를 전달시킬 필요가, 도달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래도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없는 단독행위는 이 다음에 법적 분쟁이 벌어질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요식 내지는 관공서의 신고 등 반드시 형식을 구별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인정해. 법적 분쟁이 커지기 때문에 유언, 요증하는 거,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서, 구서증서 형식 갖춰줘야 돼. 또 나 상속 포기한 말로 포기 못해. 법원에 쫓아서 상속 포기서를 접수시켜야 돼. 왜?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요구한다. 그렇죠? 형식을 요구하는데 좀 더 어렵게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보통 여기까지 나와. 없는 단독행위는 요식 내지는 광대 신고 등 형식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 민법 총칙에서 여기저기서 문제돼요. 이 없는 이 단독행위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 법적인 순서대로 한번 봐볼까요? 없는 단독행위, 상대 없는 단독, 유언, 요증,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건데 이 없는 단독행위가 일단
107조, 이거 스태트 받지 마세요. 이걸 쫙 정리할 정도 능력이 된다 그러면 여기 왜 앉아 계신지 몰라. 내가 지금 왜 작년에 이미 붙을 분이. 괜히 앉아 계시는 거야. 107조. 107조가 뭐죠? 비진입 표시. 농담, 거짓말.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상수의 포기 이런 거요.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상대방 없는 이 단독행위도 비진입 표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없는 단독행위도 비진입 표시는 가능해요. 적용된다. 그런데 108조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뭐 해야 돼요? 짜야 돼. 짜고 해야 돼. 혼자 못해. 여기는 없는 단독행위에는 통정 표시한 말은 있을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짜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정리하자면 상대방 없는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정 표시만 있으면 있을 여지가 없다. 없다. 두 번째, 없는 단독행위는 우리 원래 111조 1항에 보면 도달주의를 원칙 삼아요. 도달주의 원칙. 의사표시는 도달시예요.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죠? 표백주의. 희록시정은 표백주의, 도달주의가 아니죠. 이게 문제되기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보면 110조 2항에 이게 한번 문제되기도 해요. 110조 2항. 110조 2항이 뭔지 아십니까? 110조 2항. 기대할 걸 기대하라 인간아. 우리가 110조 2항 그랬는데 거기 딱 나오더라. 여기 왜 앉아있니? 오늘 집에 쉬고 있지. 110조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이 110조 사기 강박인데 제 2항이 뭐냐면 제3자의 사기 강박이야. 110조 이거 제3자의 사기 강박. 자 보세요.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사기 강박당한 사람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었어. 내가 맨날 예를 든 게 갑이라 갑사장 을조포기가 사기 강박해서 갑사장이 병과 계약을 맺었어.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계약을 맺었을 때는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상대방의 선이 무과시라면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악이 또는 유과시 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고 나눠지는 거야. 근데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했을 때는 을조폭이 갑사한테 쫓아와서 너 영어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 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 부동산 소유권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 잡을 줄 알아. 협박당해서 할 수 없다. 소유권을 포기한다. 영어권을 포기한다. 권리 포기 없는 단독행위 했어. 없는 단독행위 했다면은 그 사기당한 갑은 이거는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죠. 언제나 취소하더라도 손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3자의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범위에 이르렀을 때는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 나눠지는 거고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사기 강박당한 사람 소유권을 포기한다. 점유권을 포기한다. 없는 의사표시했을 때는 단독행위했을 때 그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한번 여기서 문제되죠. 여기서 또 상대방 단독행위는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게 있어. 법률행위의 해석.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청취 전부 다 있는 거야. 두 사람이 법률행위 했어. 뭔가 의사표시했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해서 분쟁이 벌어졌어.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의미를 명확히 그 법률의 의미를 의사가 불분명해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의사를 명확히 해서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법률 해석이라 불러. 근데 법률 해석에는 세 가지가 있어. 자연적에서 의사를 중심으로, 규범적에서 표시를 고려하여, 문자 언어를 고려하여 표시주의, 또 하나는 보충적에서 의사표시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법률 해석 방법에는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보충 해석이라 있는데 그저 자연적 해석은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마음, 의사가 중요해. 의사. 마음과 마음을 고려해. 이따 볼 거야. 자연적에서 그러면 오표시 무효인지. 네 마음과 내 마음이 A라는 토지였다면 계약서에 B라고 잘못 표시한 것은 해를 끼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을 의도했던 A 토지 매매지 계약서에 표시한 B 토지 매매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
뭔가 분쟁이 벌어지면 문자, 언어, 표시를 중요시하잖아. 그 마음이 뭐였을까? 그 진심, 그 마음을 고려하는 게 자연적 해석이야.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분쟁이 벌어지면 여기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방법, 자연적 해석 방법을 사용한다.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 방법을 사용해요. 유언, 유증. 유언, 유증이 뭐라고요? 없는 단독행위.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요. 유언, 유증하다 분쟁이 벌어졌어. 용녀 일남인데, 응? 막내가 아들이야. 막내. 7, 아들라 다 계속 난 거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온 유언장에 나 초등랑 막내 아들에게 이 땅을 남긴다 그랬으면 문제가 좀 덜 할 수 있어. 늘 입으로처럼 아들한테 준다 그랬거든, 그 땅을. 근데 거기에 유언장에 막내 딸에게라고 글씨가 써져 있어, 딸에게. 그러니까 막내 딸로 얘기하면 6째가 막내잖아. 그것도 이것 때문에 쌈이 난 거야. 아버지가 실수하셨나 보지.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서. 아들이었으고 딸이었었나 보지. 아, 글씨가 딸 아니냐, 딸. 딸로 막내는 나 아니냐? 나에게 남긴 재산이야. 다른 형제들은요, 아들에게 남긴 재산이라는 거야. 분쟁이 벌어졌어. 판사님 해결해 주세요. 이 원장 누구한테 재산 남긴 거야?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판사들이 유언, 유증 이런 없는 단독 분쟁이 벌어졌을 때는 글자, 언어에 연연하지 않아. 표시에 연연하지 않아. 글씨는 딸에 돼 있었지만 돌아가신 그분 마음이 아들이었을까? 딸이었을까? 그 의사를 고려하려고 그래. 아버님 일어나 보세요. 무덤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애들 쌈났어. 응? 아버님, 이게 딸이야, 아들이야, 이거. 누가 주는 재산이야? 물어볼 수가 없잖아. 여러 가지 고려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뭐 형제들의 증언, 뭐 동네 사람들 증언 등들이 다 아들이라는 거야. 그분이 살아생전에 맨날 재산만은 아들에게 입으로처럼 얘기를 했대. 그럼 판사는요, 딸이라 써져 있더라도 이것은 아들에게 남긴 재산이다라고 판결 내리는 거. 이게 바로 자연적 해석이야. 이런 걸 해석할 때, 유언, 유증 해석할 때는 글씨, 언어에 연연하지 않아. 그 의사, 마음을 고려하려고 그래. 자연적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또 어디서 문제들이냐. 이게 5번째. 이고 136조에서 이렇게 한번 문제돼. 오늘 내가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는 거야. 136조가 어디죠? 뭐라는 물어보잖아. 어디쯤이야, 이게. 어디쯤은 알아야 되니까. 136조 그러면요. 어디쯤이요? 대리야, 대리. 대리의 마지막 조문이야, 여기가. 137조부터 무효 취소가 시작돼. 114조부터 136조까지 대리야. 대리의 마지막 조문이야. 대리의 마지막 조문에 단독행의 무건들이 나와. 단독행 무건들이. 계약의 무건들이가 아니라 단독행 무건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의 무건들이는 본인에게 무효이나 있는 단독 무건들은 본인의 무효이나 본인이 취하면 유효할 수 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건들이는 이것은 언제나 절대로 무효. 본인의 추인 여지도 없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한 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지 못하는 거, 남용된 대리권도, 대연대리도, 무건대리도,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도 다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다 유효할 수 있는데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건들이만은 본인이 추인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무효. 이게 없는 거 한번 나오잖아. 다 퍼져 있잖아 지금. 의사표시에서 나오지, 여기서 나오지. 없는 단독 은근히 문제가 많이 돼요 이게. 이렇게 딱 5군데는 없는 단독행위에 관련되는 전문들이야. 한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적어보면 좋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 이걸 다 알면 다 아는 거지. 그래요. 괜히 했어요. 죄송해요. 네. 표정이 안 좋아. 본인이 잘못하면 안 좋아. 근데 어쨌든 어려운 질문들이야. 5군데에서 문제된다. 없는 단독행위가.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자, 법률행위에 넘겨보셔요. 저는 어디부터 시험 문제를 보냐면 여기까지 이제 한 문제 때문에 한 거야. 단다시 문제 한 문제 나올까 봐. 저는 정치적인 출제 범위는 별일이 없다면 범위의 목적 중에서도 총칙에서는 거기 3번에 적법 198쪽에 3번에 적법 별표 2개예요. 별표 2개예요. 최근에 3년 시험 본 것들은 별일이 없다면 여기부터 시작했어.
첫 번째 문제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29에 30에 31에가. 자, 적법이요. 법률행위는 그 목적이 우리 목적 뭐라고 하면 목적 그 내용이 법률했는데 계약 맺었는데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 그 계약 내용이 네 가지를 갖춰야 돼. 목적은 그 법의 내용은 가능해야 되고 먼저 확정돼야 되고 그리고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 103조 사회적 타당성을 구비할 것. 이 네 가지가 모두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면 네 가지 모두 구비되면 유효. 이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성립한 법률행위는. 그런데 확정에 반대는 말이 뭐죠? 그 목적이 불확정하다든가 그 이행기까지도 확정이 안 된다라든가 가능에 반대말 불능, 원시적 불능이 됐다든가 적법에 반대말 위법. 사회 타당성이 없다는 말을 103조 위반이 돼버리면 이 넷 중에 하나가 걸려버리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요. 그러면 유효하려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갖춰야 돼? 동시에 갖춰야 돼. 엔드 개념이야. 확정되고 그리고 가능한 엔드 그리고 적법하고 그리고 타당성. 네 가지가 모두 통과되면 유효. 넷 중에 하나 걸려버리면 다 무효가 돼. 시험 문제는 이 중에서 이제 적법에 관련되는 거. 바로 들어갈 게 이론 배우자는 거 아니야, 이제. 바로 여기 판례를 물어버리죠. 그래서 적법에 한다 위법하다면 그 범의 내용이 위법하다면 무효가 되는데 위법이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강행법규, 임의법규 나오는데 일단 임의법규 위반하면 임의규정 임의법규 위반하면 우리는 위법하다 불러요?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괜찮아. 임의법규 왜 써먹는 거야? 아무 의사도 없고 특약이 없을 때 써먹으려고 있는 거지. 의사와 특약이 있다면 의사대로 가는 거지. 임의법규 꼭 법조문대로 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위반해도 위법하다 부르잖아. 우리는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뭐라 불러 이거를? 그 내용이 강행법 위반이라면 위법하다고 부르고 강행법 위반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 성립한 법률행위, 성립한 계약은 뭐다? 무효이 돼. 맞아요. 이 점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강행법규를 구분해야죠. 근데 무조건 이게 나와요. 이렇게. 다시 강행법규에는 다시 용어가 나눠진다. 여기는 다시 효력법규. 효력규정이 있고 여기는 또 뭐가 있다? 단속규정. 이제 가르치기 편해. 효력규정, 단속규정. 맑게 알아들어서. 참 그전에 맑게 못 알아들 때 얼마나 선생님이 속이 터졌을까. 생각해봐요. 꼭 한글도 모르는 유치원생 데려다 놓고 국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 기억력을 가르칠 시간은 없고 얼마나 서로 답답한 거야. 지금 용어는 있잖아. 있는데 그런데 강행법규는 효력규정이고 단속규정이 있는데 무엇이 원칙이다? 강행법규는 무엇이 원칙이다? 효력규정. 이게 원칙이고 단속법규는 예외로 인정되는 거예요. 원칙의 예외를 기억해 주셔야 돼. 원칙 그러면 효력규정. 예외로 인정되는 게 단속규정이야. 그런데 효력규정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위반하면 뭐다? 위반 당사자끼리 그래요. 당사자끼리 무효인데 무슨 무효냐? 그러면 절대형 무효야. 절대형 무효는 몇 가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뭔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효력적 위반이라면 절대형 무효 되기 때문에 이 강행법규 위반 절대형 무효 네 가지가 인정이 안 돼. 지금부터. 다음 사람이 선이어도 법할 수 없다. 강행법규의 무효는 절대형 무효 때문에 추인할 수 없다. 전환될 수 없다. 무효의 전환이란 말이 없다. 추인이란 말이 없다. 철회란 말이 없다. 네 가지가 인정이 안 돼. 지금부터는.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형 무효야. 그런데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 규정에 해당되면 여기 위반하면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당사에 이루어진 그 사법상 행위는 유효다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그런데 뭐가 효력 규정이냐?
이거 무조건 이렇게 박스처럼 골라 나오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자, 교재에 있는 거 말고 몇 가지 더 추가할 거예요. 효력 규정 봐보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가 기억에 있죠. 적법 별표 2개 칠하여서 제가 기억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허가하는 규정 다 뭐다? 토지 허가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야. 위반하면 무조건 뭐다? 무효. 명신타 관련된 규정은 다 뭐다? 무효. 위반하면 처벌이 무효야. 그래서 명신타 토지 허가.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초과 보수 법정 중개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초과하는 약정은 여기다 무효인데 전부 무효다. 초과한 부분만 무효다. 초과한 부분만. 어쨌든 효력 규정이야. 중개 보수 약정, 보수 규정. 요거 말고 더 추가될 게 뭐가 있냐? 거기 그 세 가지에. 거기 세 가지 나와 있잖아, 지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들이야. 그 세 가지 말고 더 추가하자면 네 번째. 그러면 니을 무자격자 뒤에 다 있어. 그렇지만 무등록자의 중개 영업행위는 적발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뭐다? 무효이다. 이거 효력 규정이야. 영업행위가 무효라는 거지 매매가 무효라는 얘기가 아니야. 영업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중개수로 줄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미음 하나 더 보자면요. 명의대여계약. 대여계약은 무조건 무효예요. 당사자끼리. 명의대여계약이 뭡니까? 너 지금 자격증 좀 빌려줘. 네 자격증 걸어놓고 영업하게. 내가 한 대 50만 줄게. 자격증 빌려주는 거. 적발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야. 중개 자격증 뭐 취소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뭐다? 무효이다. 그러면 판례가 이 명의대여계약 이런 것도 다 뭐로 본 거예요? 효력규정으로 본 거잖아. 효력규정. 이거요. 네. 그러면 네 가지만 알면 돼. 이 정도만.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속규정은요. 등기법에서 중간, 생략 등 미등기, 전매. 또 하나 뭐 국민주택 전매금지 조항. 뭐 예를 들면 무화 음식 판매 규정. 요거 말고도 효력규정, 단속규정, 디귿. 그거 말고도. 그 정도는 익혀주시고 다운계약서 작성한 거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이 매매는 유예무예요. 유예해요. 그 무슨 규정이야 이거? 다운 작성하지 말라는 거. 단속규정. 또 공인중개사들은 이 중개사들이 자기계약 이 금지 규정이 있어. 근데 자기계약 맺지 말아라. 근데 공인중개사가 자기한테 중개 맡긴 중개 의뢰물을 지가 매수인 데서 매입해버렸어. 공인중개사 자기 계약 행위는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 계약 자체는 뭐다?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워요. 이거는 단속규정. 뭐에 관련된 얘기만 제가 집중으로 본 거야. 그렇죠. 우리 중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지식만 본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나와 빡 쳐놓고 네 개쯤 내놓고 고르시오. 유용고 고르시오. 무용 고르시오. 거의 요즘 문제들이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이론적인 얘기 안 나와 이렇게요. 저를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이제 더 추가하고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연습해 볼게요. 여기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문장을 정확히 하자고요. 자 시험 문제가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 틀리는 지문. 맞는 지문. 아무런 말이 없던 뭘 묻는 거다? 원칙을 묻는 거다. 항상. 이 법률학자든 국어학자가 아니에요. 법을 용어를 정확히 안 써. 아무런 말씀 원칙적이란 말 꼭 집어넣었어 내가. 강행 위반은 무효이다. 근데 이걸 묻고 싶어. 이걸 아나 모르나 이걸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예외를 물을 때는 내가 한 지문을 놓고 원칙과 예외를 다 상상하면 안 돼. 예외는 물어봐 줄 때만 생각하면 돼. 물어봐 주어. 문장에 강행법 위반은 언제나 무효다. 절대로 무효다. 항상 무효다. 반드시 언제나 반드시 항상 이런 단어 나오면요. 예외가 있나 없나 살피는 거야. 예외가 있으면 틀린 지문. 예외가 없으면 맞는 지문. 아무런 말씀 물을 때 항상 뭘 묻는 거다? 원칙을 묻는 거야. 이걸 묻는 거야. 이게. 언제나 무효다. 맞아 틀려요. 틀리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우리 민법 배울 때 원칙과 예외가 있다면 아무런 말씀 물으면 원칙을 묻는 거구나. 자 보세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맞아 틀려요. 맞는 거야. 우리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이 원칙이고
일부 불능은 예외로 인정되는 거야. 근데 원시적 불능 언제나 무효다라면 틀려. 원시적 불능이 전부 불능이 일부 불능의 문제라면 매듭 담보채 문제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정리해 놔야 돼. 아, 내 문장을 보는데 문장 헷갈려 죽겠어. 막. 왜 헷갈릴까요? 원칙이 예외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아무런 말 없이 물어봤어? 갑자기 문장이 헷갈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항상 문장 헷갈리면 언제나 말을 집어넣으세요. 없다가. 아니, 원칙이란 말 집어넣으세요. 원칙이란 말 집어넣어서 문맥이 통하면 맞는 지문. 문맥이 안 통하면 틀린 지문. 아무런 말 없이 헷갈리면 원칙적으로란 말 항상 집어넣어봐야 이렇게. 예외는 언제나 절대로 항상 반드시 이런 단어 나올 때만 예외를 상상하시라는 거. 물어봐 주는 거 이렇게. 그땐 틀렸죠 이렇게요. 두 번째, 강행국 위반은 법규 위반은 이꼴 곧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같은 말 아니다. 둘 다 절대 무효지만. 이제 그림은 어떻게 되어졌나요? 이게 103조, 반사회질서라면 강행업규는 103조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야.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강력규 위반에 따라서 그것이 꼭 103조 위반이라는 말은 아니야. 이꼴 개념은 아니야. 근데 이따 보면요. 폭행이는 곧 103조 위반이다. 104조는 103조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104조 폭리는 곧 103조 위반이다. 그래서 맞아 그거는요.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이게 104조라면 불공정 법률행위. 얘는 여기 포함되는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104조 위반이면 폭행이는 곧 103조 위반이다. 맞는 지문이야.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사람에는 여자이고 남자가 있다. 여자도 사람이다. 아, 맞잖아. 포함되는 개념은. 그게 어린이도 사람이다. 응? 그렇지만 얘는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야. 그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거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요 두 지문만. 자, 여기까지 해놓고 199쪽부터 103조 이야기 판례 한두 가지 보고 불법임금표 보고 이중매매 무효 보고 한번 봅시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자.